연애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확인하는 것부터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끝내는 것까지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죠. 그런데 학생의 연애는 어렵기도 전에 금지부터 당합니다. 등하교를 같이 하는 것도, 생일에 꽃, 케이크, 인형을 선물하는 것도 지도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게 고작 5년 전 학칙입니다. 201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성교제 시 퇴학이라는 규칙을 가진 학교가 5개 지역에서만 222개나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르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창을 열어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라는 문구만 복붙해도 이 규칙을 가진 학교들이 쭉 나옵니다. 눌러보면 온라인으로 공지된 각 학교의 생활 규정이 나오고 거기엔 검색창에 친 내용이 그대로 있죠. 이런 게 2019년의 학칙입니다. 이 학교는 매년 학생생활 규정을 고치고 있는데도 가장 최신판에서 여전히 지속적이고 빈번한 만남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학교는 상벌점제 같은 걸 이용해 연애를 규제하죠. 불건전한 이성교제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규제는 애초에 왜 생겼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이 논문을 보면 과거 청소년 이성교제 담론에 대한 논의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1960년대입니다. 이때 국가적으로 교육을 장려하며 중고등학생 수가 급증했고 처음으로 청소년이란 단어가 붙은 국가기관이 생깁니다. 국가가 10대인 학생들을 청소년으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내용에 바로 이성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7년 경향신문에 실린 경찰 자료를 보면 단속 대상에 불순 이성교제가 있죠. 경찰식이나 나서서 잡아야 하는 불순 이성교제란 뭐였을까요? 기사를 보면 불순 이성교제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남녀가 데이트하는 시간과 장소 및 방법 등에서 풍기문란이나 성관계를 유발할 조짐이 있는 것.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애매한 규정에서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단속한 이유가 청소년이 성관계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란 겁니다.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얘기해줍니다. 불순 이성교제의 결과로 성적 문란과 퇴폐풍조의 만연, 임신 중절 및 미혼모의 증가를 제시하죠. 한마디로 청소년이 연애를 하면 임신을 하거나 미혼모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성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이성교제였을까요? 손만 잡아도 안 되는 거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단속 사례를 모아놓은 문서를 보면 4번 만난 사이에 그것도 10일 동안 손을 붙잡을 정도에까지 급진전한 것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징표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 뭔지 판단하는 기준이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977년에만 2만 건이 넘는 불순 이성교제가 단속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다고 원천 금지만 한 건 또 아니란 겁니다. 이성교제는 권장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성교육 교재로 채택된 책을 보면 동년배의 이성과 사귀는 법을 배우는 건 중학교 3학년의 발달과업으로 정의돼 있죠. 그리고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성교제 시 화법, 복장, 방문시, 전화 예절까지. 사회적으로 건전한 이성교제의 상을 만들고 그 틀을 벗어나면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권장되는 동시에 철저한 통제 아래 관리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엄격한 청소년 정책을 펼쳤던 정권은 예전에 사라졌지만 이런 인식은 여전히 수많은 학칙에 남아있습니다. 규칙은 이제 교내에서 알아서 정하는데 대부분은 있던 그대로 쓰죠. 규제를 없애자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이 엮여있는 학교에서 규칙을 바꾼다는 거는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그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자기 의견을 표현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굳어진 인식처럼 학교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자친구랑 복도에서 뽀뽀를 하다가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벌점을 입력을 해서 학급 회장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이제 학생이 기본적으로 원래 벌점이 좀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 학교 규칙에는 학급 회장은 벌점이 몇 점 이상인 사람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되게 이게 맹점이 뭐냐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그걸 보더라도 벌점 입력 안 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선생님 잘못 걸리면 걸리는 거고 우리 커플을 응원해주는 선생님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사 입장에서도 이 오래된 규정은 난감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매함을 감수한다고 해도 이 규정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핸드폰 같은 거, 뭐 흡연 발각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쿨하게 내가 규칙 어겼으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성교제에 대해서 규제를 받았을 때는 수치심을 느끼고 벌점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잘못이어도 그 잘못을 교정하는 교육적 효과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작년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중학생이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7.1%는 스킨십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피임법이나 임신 등 학교가 걱정하는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4점이 안 됐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점수인 7점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선 연애를 규제하고 의무적인 성교육은 교육부의 지침일 뿐입니다.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초등학생 성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에 대해 배우고 피임, 성행위, 연애관계에서의 대화 기술, 사회적 가치 같은 내용까지 100%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솔직하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한 결과 유럽에서 가장 낮은 10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연애는 나이를 먹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고 금지만 당했을 때, 그냥 보이는 데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만 듣고 성인이 됐을 때, 우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는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 아닐까요?